의대 증원 이슈, 의료 갈등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늘은요,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시행되는 날입니다. 동시에 그에 대한 항의로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날도 오늘이죠. 하지만 정부가 주말 사이에 의료계와 대화하겠다는 기류를 보이면서 면허정지 처분도 일단 유예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들을 향해서는 대화 협의체 만들자 이런 제안도 했는데 다만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에는 손을 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의대 교수들은 예정대로 사직서 제출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낸 상태죠. 그렇다면 과연 전공의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전공의의 목소리를 직접 좀 들어보고 싶어서 저희가 어렵게 오늘 초대를 했습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인턴 대표를 지낸 분입니다. 류옥하다 씨 만나보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앵커님. 성함이 조금 특이하셔서 혹시 제가 발음을 잘못하는 거라고 청취자들이 생각하실까 봐 잠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성이 류옥.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름이 하다. 이렇게 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류옥하다 씨. 인턴과 레지던트를 합쳐서 전공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류옥하다 씨는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인턴 대표를 지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뭐 조직이 되게 많아요. 의료계 안에. 박단 대표가 대표로 있는 전국 전공의 협의회 비대위도 있고 또 의대 교수님들 단체도 뭐 비대위도 있고 또 다른 단체도 있고 여러 개가 있던데 류옥하다 씨께서는 이쪽 저쪽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십니까? 일단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첫 번째는 저는 뭐 어떤 단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결정권자는 아닙니다. 예. 다만 제가 의대생들, 뭐 전공의들, 그리고 뭐 여당, 야당, 의협, 교수협 거의 이 지금 현안에 대해 관련 있는 모든 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컨센서스는 전달을 할 수 있겠다. 어떤 목소리들이 이렇게 내부에 있다는 걸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협, 뭐 전공의 협의회, 교수 협의회 다 소통하고 계시는 분이 류옥하다 씨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사직서 내신 지는 오늘로 그럼 며칠째 된 겁니까? 이제 6주가 다 되어 갑니다. 아직도 병원에서 사표 수리를 안 해준 상태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뭐 급여 때문에 이제 접속을 해봤더니 제가 이제 원래 대전성모병원을 주병원으로 해서 네. 응급의학과를 이제 지역에서 할 생각이었어요. 응급의학과 의사로 등록이 되어 있더군요. 네. 지원하려고 했던 그곳에 네. 등록이 그냥 자동으로 돼 있어요. 저는 계약서에 사인을 한 적도 없는데 말이죠. 네. 그러니까 사표 수리가 되지 않은 채 네. 복귀하지 않으니 당신들은 면허 정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 넘는 시간 동안은 심경이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전공의들도 처음에는 정부에 대한 불신, 뭐 분노 이런 것들로 시작을 했다면 지금은 좌절과 무관심으로 넘어가는 전형적인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어떤 무관심이란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뭐 어떤 행동을 취하든 이미 이제 불신이 만연하고 이런 상태에서 어떤 행동이나 액션이나 제안들이 있더라도 사실 큰 관심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자포자기 같은 느낌? 네, 그렇습니다. 의사 면허 정지를 이제 미리 알리는 게 사전 통보서인데 사전 통지서 그건 받으셨어요? 네, 받았습니다. 받으셨어요. 거기에 쓰여 있는 그러면 면허 정지 최종 통보 시점이 오늘입니까? 의견 제출이 어제까지인 게 어제. 35명이었습니다. 네. 지금 제가 화면으로 류옥하다 씨께서 저희에게 제공해 주신 그 사전 통지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왔군요. 자격 정지 3개월. 자, 그런데 어제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의 제안을 받아서 그 자격 정지 시행에 대해 면허 정지 시행에 대해 유연한 어떤 처리를 하겠다 하면서 유예가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법무적인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면허 정지라는 것 혹은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것 자체가 위헌성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면허 정지를 내리는 게. 그다음에 부당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고 부당한 일을 유예해 주겠다는 게 애초에 논리적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불가능하고 부당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의사는 어떤 공공재로서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마음대로 사직할 수 없다. 뭐 이런 논리로 반론하고 있지 않나요?
의료 체계는 분명 공공재가 맞습니다. 그러나 의사 개개인은 어쨌거나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포괄적인 직업의 자유나 뭐 선택의 어떤 우리 음. 일신상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자연법과 헌법에서 보장하는 그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시 상황이나 뭐 음. 어떤 의료 대란적인 상황, 불가피한 상황에서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음. 그러나 지금 병원을 그만둔 것은 일반 의사, 전문의도 아니죠. 일반 의사, 그리고 수련의 신분이죠. 수련을 받는 입장의 네. 수련의들 전체 의사의 7% 정도가 그만둔 겁니다. 그러니까 93%는 여전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다. 저희가 음. 뭐 대책이 없이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을 비운 것은 아니다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파업이 아니라 나는 사표를 내겠다. 이 행위가 네,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네,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면허 정지는 보류할 테니 지금 뭐 그 부분이 뭐 부당하고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셨습니다만 여하튼 정부는 면허 정지하겠다라고 했고 다시 보류하겠다. 그러니 대화 테이블로 나와달라. 이게 지금 어떤 제안 아닙니까? 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애초에 불가능하고 부당한 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못할 거 이렇게 카드로 쓰자 이렇게 제안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어떠냐면요. 예, 예. 정말 정당하시고 당당하고 옳은 일이고 법적이라면 음. 합법적이라면 당장 면허 정지를 해주십시오. 네. 아, 잠깐만요. 제가 지금 약간 당황스러운데 면허 정지가 보류되거나 취소되길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전공의 분들? 아닙니다. 네. 아, 진짜로 당당하다면 면허 정지 해라. 이건 무슨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예.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적이 없고요. 음. 합법적으로 업을 그만둔 것일 뿐입니다. 이 네. 상황에 대한 절망감으로 사표 낸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의사 일은 사람들이 계속 할 수 있겠죠. 의사는 정말 좋은 직업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아프고 힘들고 외로운 순간에 옆에 있어줄 수 있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저도 거기에 자부심을 느끼고 사명과 보람을 느낍니다. 즐거워요. 예. 그런데 전공이라는 건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힘들어요. 음. 사명감이 아니면 환자 곁에서 주 120시간 그렇게 음. 못 버틸 거예요. 우리도 왜 그 의사 생활 그린 드라마들 보면서 네. 다 알잖아요. 네네. 예, 잠 못 자고 일하는 거. 네. 그런 생활 속에서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도 절망적이어서 그만둔 건데 네. 그걸 가지고 카드로 써서 대화에 나와라라는 게 뭐 용납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럼 어떻게 하면은 돌아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전공의도 돌아오고 의대생도 돌아오고 교수님들도 돌아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일단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한 달이 넘게 지나면서 많이 바뀐 게 대화 테이블에 앉는 조건과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만드는 조건과 음. 그리고 돌아오는 조건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한 달 있으면서 저도 그래요. 이제 네. 한 달 동안 병원이라는 이제 좀 갇힌 우물에서 벗어나서 네. 뭐 다양한 학회나 밖에 이야기도 음.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좀 알게 돼요. 음.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깨닫는 거죠. 수련을 꼭 받아야 할까? 내가 꼭 이렇게 젊음을 이렇게 뭔가 갈아 넣어가면서 건강을 갈아 넣어가면서 수련을 받아야 할까? 그런 의문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면 백지화나 뭐 지금 완전 원점 재논의가 최소한의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될 수 있는 협상에 앉게 되는 조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처음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왜 이 논의가 시작됐는가 생각해 보면 필수 의료가 부족하고 지역 의료 부족하고 그 문제 해결하자 해서 시작한 거잖아요. 네. 수도권이 뭐가 부족해서 시작하자가 아니라 그러면은 지금 지역에 서울은 빼고 수도권 그러니까 경기와 인천 그리고 지역에만 2,000명을 배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애초에 문제가 됐던 그 문제가 풀리겠는가? 그 부분이 제일 핵심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대한 진단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료의 여러 문제나 우리가 당면한 어떤 모순들이 있을 때 시스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공급 측면에서 해결하는 것과 수요 측면에서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근데 네. 지금 정부는 2,000명이라는 그 공급 측면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의사를 지금 양성해서 현장까지 오는데 15년에서 20년이 걸리고요. 네. 그다음에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다음에 2,000명으로 그것만으로 이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말 한 2만 3만을 증원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수험생이 지금 이제 출생아 수가 20만인 상황에서 현실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해에 수능을 보는 네, 이과생이 20만 정도?
그리고 이제 된다는 출생아가 말씀이에요. 이제 20만가 출생아도 되니까요. 20만이고. 앞으로 한 예, 20년 예, 내에. 예. 그죠? 그러네요. 점점 더. 그러면 사실 뭐 10%의 의사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나라에서. 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건 오히려 수요 측면을 건드리게 되면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예를 있어요. 들면 어떤 식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건강보험료가 7% 정도죠. 네. 뭐 프랑스 13%, 뭐 독일 14%, 일본 10% 이런 것보다 월등히 낮아. 그러니까 솔직하게 돈을 좀 더 내셔야 됩니다라고 양해를 구하고 그 고통 분담을 이제 의사와 뭐 환자와 정부가 같이 함께 해야지요. 그다음에 뭐 선진국의 OECD 기준 3배에 달하는 외래 이용량이나 뭐 음. 경증 이용의 게이트키퍼가 없는 그런 문제들, 응급실이나 그런 어떤 구조적 모순은 당장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건드리지 않으면 2,000명을 뽑아도 그들이 필수 의료, 그러니까 그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그쪽, 또 지방 이런 데로 가지 않고 다시 또 수도권으로 몰릴 거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그 부분 질문을 하니까 아니다. 지방에서 졸업한 사람들이 지방에서 일할 수 있도록 뭔가 여건을 다 마련해주고 이런 걸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걸로는 네, 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네.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저도 이제 지방에서 대전에서 의과대학을 나왔고 을지대학교 나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대전에 남아서 음. 이제 응급의료를 하고 충청 네. 지역에서 지역의료를 위해 이제 힘쓸 생각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데에는 저와 이제 필수 의료라, 흔히 필수적 의료라 불리는 내과, 외과, 뭐 산부인과, 소아과 이런 데들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조금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이유는 그게 즐겁고 보람차고 자부심이 있어요. 사람을 살린다는. 네. 그 흔히 바이탈뽕이라고 합니다. 그런 예. 자부심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뭔가 모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의사를 많이 배출해서 뭐 성적 모자라고 모자란 애들 거기까지 가겠지 하는 많이 네. 배출해 놓으면 낙수 효과처럼 네네. 거기로 가겠지. 그건 굉장히 낙수과에 남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 우리는 프라이드가 있는데 그런 프라이드로가 사명감 때문에 밤을 새는 거라고요. 그게 첫 알겠습니다. 번째고. 네. 그 일단 가장 첫 번째 지금 문제로 삼고 있는 의대 교수님들이 문제로 삼고 있는 건 이제 2,000명을 가르칠 수 있느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을지대학교를 나오셨는데 여기는 지금 얼마가 배정이 됐습니까? 원래 정원이 40명인데요. 예. 100명으로 돼서 2.5배가 된 겁니다. 2.5배. 충북대는 4배 됐고 네. 뭐 충주대도 2.5배. 3배 된 곳도 많고 실제로 학교 다녔을 때를 생각해 보신다면 네.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으로서 4배가 는다, 3배가 는다 하면은 교실은 어떤 모습이 그려지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 후배들을 만났거든요. 이게 가능하냐. 저희 강의실 하나에 정말 낑겨 앉아서 60명까지 앉을 수 있어요. 정확하게 66명인가까지 앉을 수는 있어요. 앉을 수는 있는데 나머지는 서서 들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강당이 하나 있긴 한데 모든 학년이 강당에서 들을 수는 없잖아요. 뭐 교실은 늘린다 치더라도 네. 교수님은 어때요? 그죠. 교수님들도 이제 기초 교수님들도 부족한 상황이고 예를 들면 기자재 뭐 EKG 그러니까 심전도를 보는 건 하나밖에 없고요. 카데바라 불리는 것도 6, 7군데 뭐 15명, 20명이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매우 힘들고 양질의 의사를 양성하고 싶은 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질적으로 우수한 의사가 양성될지 의문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2,000명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놓고는 대화가 의미가 없다라는 게 의대 교수님들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지금 시간이 별로 안 남았습니다만 이런 와중에 부산대 안과 교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네. 이 상황은 왜 그분이 돌아가셨는지 정확히 뭐 사인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상당히 술렁이고 있다고요. 사인을 말하는 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도 이제 부산대 동료가 있어서 어제 같이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초등생 아이가 굉장히 어리더라고요. 남아서 그 환자 곁을 지켜주시는 분들에 대한 일단 죄송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환자분들을 떠나온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안타깝고요. 네, 그렇습니다. 환자 단체에서도 지금 성명 내고 있어요. 아니 이 상황이 이렇게 되면 계속 항암 치료 받아야 되는 그런 환자들, 중증 환자들 다 어떻게 하란 말이냐. 정부에도 의사들에게도 네. 지금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강대강대치가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인 정부가 있고 을인 환자와 전공의가 있습니다. 갑질을 멈출 수 있게 국민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환자 곁에 있는 게 즐겁고 환자분들을 위해
일하고 낫게 하는 게 즐겁고 행복합니다. 보람차고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전공의들을 지금 뭐 대표해서 나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아니요, 겁니다. 아니요. 그건 좀 대표까지는 자제해 아닌가요? 주시면. 그러면 전 전공의 그냥 대표. 전공이 한 사람이 왔다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좀 깊이 있는 대화 해주셨는데요. 잠시 후 한 5분 정도 괜찮으세요? 좋죠. 예, 괜찮으시면은 유튜브로 좀 돌려서 이런저런 궁금증 오늘 좀 어렵게 모셨으니까 제가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하다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앵커님. 자, 예, 라디오 청취자들과는 인사 나누고 유튜브로 그 뉴욕하다 씨를 굉장히 어렵게 섭외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이 얼굴을 다 공개하고 신분 공개하고 나와서 인터뷰하겠다는 분이 많지는 않아요. 예, 이게 뭐 쉬운 상황이 아니니까. 교수님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교수님들 중에도 나서서 인터뷰하겠다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워낙 좀 위축이 돼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렇죠? 욕도 많이 먹으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류옥하다 씨가 뉴스쇼 애청자시기도 하고 네. 맞죠? 꿀단지입니다. 그러시다고 하다 저희 네. 섭외하고 나서 알았어요. 네. 그래서 오늘 뉴스쇼에서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겠다 하고 용기 내서 나와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궁금한 것들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럼 전공의들은 그러니까 지금 의협은 어쨌든 뭐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의대 교수들도 뭐 중재하려는 그룹과 또 더 강하게 나가는 그룹 좀 갈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분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전공의 분들은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초에 사표를 던진 거는 이분들이 처음부터 시작했던 건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는 저는 좀 궁금했는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자포자기 상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예. 그러니까 비유를 비유는 늘 조심스럽게 하는데 하나 들자면 이제 게임을 하다가 진짜 이 게임 아닌 것 같아 해서 컴퓨터를 끄고 밖에 나갔어요. 네. 근데 정부랑 뭐 교수님들이랑 이런 분들은 게임 안에서 뭐 레벨업을 어떻게 해줄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을 뭐 어떻게 캐릭터를 어떻게 바꾸자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미 컴퓨터 끄고 밖에 나가 있는데 그게 의미가 있나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다시 컴퓨터 앞에 일단 앉게 해야 되고요. 그 앉게 해야 되는 조건은 그러니까 전면 백지화 2,000명에서 무조건 0명으로 해주세요. 이 주장은 아니지만 아니죠. 예. 다시 좀 논의를 차분차분 해보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과학적인 이제 추계를 한다면 저도 이제 싱크탱크까지는 아니고 교수님들 도움을 받고 있는데 여러 가지 추계라는 건 굉장히 미래를 내다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추계 예를 들면 노인 인구들이 건강해지는 건강한 노령화 효과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전혀 고려가 안 돼 있고 기술 발달 이런 것들 혹은 의료 행태를 조정할 때 예를 들면 그럴 때 감원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것도 그러니까 저는 그냥 테이블에 놓고 대화해 볼 수 있는 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왜 2,000명의 금과 옥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이런 거였어요. 2,000명 넉넉히 뽑아놓으면 그러니까 지금 한 해에 3,000명씩 신입생을 뽑는데 2,000명 더 들려서 5,000명씩 막 매년 배출하면 아니 뭐 남아서 손해볼 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거였잖아요. 처음에 남아 돌면 손해볼 건 없는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국민적으로 손해라고 보시는 건가요? 첫 번째는 일단 어쨌거나 국민분들은 질적으로 우수한 의사를 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처럼 충북 때처럼 4배를 늘렸을 때 과연 그들이 적합한 의료 교육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시작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수술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물론 이제 의사 중에도 실력 있는 의사고 실력 없는 의사도 있지만 지금도 그게 더 심해져서 수술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한테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수술을 집도하게 될지도 몰라요. 49명이 200명이 되면 200명이 이제 졸업을 하면은 이분들이 수련을 어딘가에서 받아야 되는데 교육은 어떻게 했다 쳐요. 뭐 콩나물 교수처럼 했다 쳐요. 그 이분들을 받아줄 수련 병원은 있는가?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이 그 충북대가 대표적인데 800병상이에요. 75% 가동률이라 치면 600명이 환자가 있습니다. 근데 실습은 2개 학년이 받으니까 그럼 실습을 400명이 받아요. 그러면 저희가 일주일에 한 명씩 정도는 환자를 공부하고 케이스 리포트를 해서 환자 공부를 해요. 그러면 입원한 거의 모든 환자를 리포트해야 된다는 건데 그냥 상식적으로 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800베드인 곳에서 그 많은 인원을 다 고용하지도 않을 거고 그 병원에서. 당연하죠. 그렇게 그럼 나머지들은 그 지역에서 자리 못 잡으면은 수련인이라는 거는 큰 병원에서밖에 못 하니까 그럼 결국 또 수도권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북이 그렇다고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갑자기 이거를 뭐 2,000병상으로 늘리면 그 적자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러니까 안 그래도 고령화, 뭐 저출산으로 의료비 문제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의료비 문제나 우리 사회 고령화 문제, 뭐 성장 동력을 잃는 그러면은 이런 문제. 그분들이 네. 거기서 수련할 데를 못 찾고 많이 가르쳐는 놨는데 배출은 네. 해놨는데 수련할 곳을 찾아서 서울로 가는데 서울도 받아줄 수 있는 병원은 그렇죠. 정해져 있으니까 결국은 그냥 다 일반의로 자신의 생활을 시작할 것이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일반의로 이제 뭐 경쟁은 굉장히 심해지고 굉장히 많은 일반의가 나오니까 그렇죠. 경쟁은 네. 심해지고 그러면은 흔히들 지금 이야기하는 어떤 속된 말로 돈이 되는 어떤 시술들 네, 피부 네. 미용이라든지 뭐 이런 네. 쪽으로 그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예, 예. 그쪽으로 과중되면 네. 결국 이 의료 소비량은 네, 늘어날 네,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의료비도 더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정부는 자꾸 70년대 개념이라 그러는데 최신 논문들도 있죠. 2019년 논문 이런 데도 Supplier Induced Demand라고 하는 공급자 유도에 따른 그러니까 공급자가 많아지면 정보의 어떤 불균형성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네. 가지 이유로 공급자가 수요를 창출해요. 그러니까 경쟁이 워낙 심하니까 음. 환자 한 명 보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원래 한 1% 가능성이면 뭐 CT를 안 찍어도 돼요. 근데 환자한테 이제 뭐 이해되시죠? 어떤 이해돼요. 느낌인지. 안 네. 찍어도 되는 환자까지 찍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게 좀 슬픈데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그게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건 알고 그래서는 안 되지만 정말 그렇게 많아졌을 때 그들 윤리를 갖춘 사람이 5천 명이 될지도 의문이고. 아하. 네. 2,000명이라는 숫자가 증원 자체를 반대하지 아니면 그거 자체는 저는 증원 찬성이세요? 자체에 대해 그러니까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예. 의사 인력 자체 그러니까 공급 측면을 다루는 게 지금 부적절하다는 거. 그게 1번은 테이블에 올려져 있는 것 자체가 사실 효과가 없다. 의료비 증가를 통제하는 것이나 의료행위 통제나 의료 환경 개선, 지역 의료 필수 의료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 1번. 그다음에 2번은 꼭 왜 증원의 규모를 무슨 이렇게 협상하듯이 하냐, 팝값 하듯이. 그게 아니고 감원도 그럼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야, 2,000명 그럼 뭐 쭉 가. 무조건 가. 이렇게 가지 말자는 네, 말씀을 지금 그래서 농담인데 그 팝값이랑 그 의대 증원이랑 바뀌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875명이고 팝값이 2,000원이다. 죄송합니다. 전공의들끼리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처음부터 이제 저는 뭐 잘 모르는 분야지만 제가 궁금했던 건 초등학교 교실에 25명 정도 놓고 해도 선생님들께서 더 줄여야 된다. 저희 때는 60명이었거든요. 네, 저희 60명이었어요. 국민학교. 근데 이제 지금 가니까 20명, 25명인데 줄이면 줄일수록 더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다. 이 요구를 계속 하시거든요. 좀 맞는 말이라고 보고. 사실입니다. 근데 4배로 늘어난다 치면 이 초등학교 교실을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가르칠 건가. 근데 지금 의료는 어떻게 보면은 더 세심하고 더 예민한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 건데 4배로 늘리면 어떻게 감당할까? 사실 그 부분이 제일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최신 기술이 발달되고 로봇이 뭐 들어오고 이런 세상이지만 AI가 들어오지만 의료라는 거는 사람이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환자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워낙 베리에이션이 많아요. 환자는 한 명 한 명이 특이합니다. 그래서 정말 도제식으로 해요. 로봇조차도 도제식으로 배웁니다. 1대1 선생님이 하나하나 가르쳐줘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래서 교수님이? 펠로우라는 뭐 이런 시스템도 있는 거고 전임이라는 시스템도 있고 수련이란 걸 애초에 왜 하냐면 교수님이 옆에서 어깨 너머에서 보면서 이제 뭐 처음엔 땡기고 이런 것만 하다가 그래 뭐 수술 한 10번쯤 보고 자기가 한번 꼬매도 보고 그다음 나중엔 수술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는데 인강이 안 되는구나. 그죠? 인터넷 강의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 그냥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는데 유튜브 보고 다들 의사하면 되죠. 선생님이 저기 하다야 그거 여기 0.1mm 더 이쪽으로 아니 너는 약간 손을 이렇게 써야겠어. 이런 걸 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해보는 게 커요. 해보고서 그 시행착오를 겪는 것과 시행착오를 겪을 때 환자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교수님이 계신 옆에서 보다가 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해보니까 이거 이렇게 해야 실수 안 해. 그리고 실수를 설령하더라도 교수님이 그럼 바로 들어오세요. 막 들어와서 다 수습해 놓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갑자기 예를 들면 한 명 1대1로 하던 걸 1대4로 한다는 거는 그러면 당연히 4분의 1, 한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건데. 저희 PD도 도제식으로 해요. 도제식으로 하지만 그래요? 너무 많이 뽑았을 때는 도제식으로 1대1로 못 하더라도 굴러는 가요. 굴러는 가요. 왜냐하면 생명을 다루는 건 아니니까.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근데 의료는 핏줄 하나 잘못 건드리고 맞아요. 뇌에 뭐 하나만 잘못 건드려도 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도제식 교육이 되냐 안 되느냐는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정부가 굉장히 지금 생명을 경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자는
환자나 시신은 도구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음. 그러니까 뭐 사람 환자는 해외로 수출하고 그다음 카데바라 부르는 해부용 시신을 수입하겠다잖아요. 네. 그냥 정부가 사람을 존중하는 환자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박성민 꿀단지가 문자 오. 주셨는데 그러면 교수를 확 늘리면 되지 않겠느냐. 좀 교수님들이 꼼꼼하게 봐주실 수 있도록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당장 교수도 2배에서 4배를 늘려야 되는데 지금 1,000명 늘린다고 정부가 발표했어요. 네. 지방의대에 1,000명 교수 늘리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첫째는 충분하지 않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재원을 다른 데 쓸 수 있지 않을까. 그 재원 마련도 이제 문제가 되고 당장 그렇게 우수한 인력들을 어떻게 구할 것이며 그 사람들도 이제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당장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교수급들이 막 강호에 이렇게 막 널려 있는 게 아니에요. 개원이 하시던 분 갑자기 막 네. 끌어가지고 교수해라 그럴 이렇게 하면 수가 갑자기 없- 티칭을 네, 할 네. 수 있겠느냐? 그죠. 그리고 개원이 분들은 예를 들면 어쨌거나 교수하다가 나가신 분들이 있는데 물론 다시 오실 수야 있죠. 근데 그분들은 예를 들면 훨씬 더 1차 의료나 이런 것들을 한 수술 한 10년 안 하시던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부터 다시 가르쳐야 되는데요. 교수부터 다시 가르쳐야 된다. 네, 제가 가르친다니까 너무 건방진 것 같지만 무슨 그러니까 말씀인지는 가르침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네, 수련이 추가로 필요하다. 네. 그러면 아까 네. 증원이라는 방향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아, 다만 2,000명을 한 번에 때려붙듯이 여기서 1도 못 움직여 이거는 너무 불합리하다는 말씀이신데 어느 정도 선으로 단계적인 아. 증원을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 싱크탱크에서는 네. 한 300명에서 1,500명 정도 감축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축? 네네. 그러니까 의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네. 건강한 노령화였고 갈수록 갈수록 환자들이 네. 늦게까지 건강해요. 요새 60대가 옛날 60대 같지 않잖아요. 예, 예. 그건 다 보셔도 알 테고 김현정 앵커님도 워낙 건강하시고 겉만 봐서 죄송합니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옛날하고는 다르잖아요. 예, 예. 10년 전하고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의료 기술은 워낙 발전하고 있고 의사들도 더 늦게까지 일해요. 뭐 활동 의사 70대 기준으로 활동 의사 수가 거의 뭐 2배 가까이 늘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팩터들을 고려할 때,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의사를 늘리지 않아도 한 2050년쯤에 의사가 과잉된대요. 2050년쯤. 50, 60 이건 추계마다 25년쯤 달라요. 지나면? 네, 근데 지금 의사를 네. 지금 이제 과잉된다는 지금도 과잉돼 있다는 추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의대 정원이 안 늘어난 거지 네. 의사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연간 2.84% 정도 늘어납니다. 연 순증가 수가 3,000명 정도 돼요. 왜냐하면은 네. 연세 드신 분들이 계속 더 오래오래 사시고 젊은 매년 의사는 배출이 더 되고. 많이 의사들은 근데 정원 그렇다고 지금 감축이라고 하셨어요. 증원이 아니라 감축? 네네. 아예 하나도 증원 안 한다고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에 뭐 한 7만 됐던 게 네. 2010년에 9만, 그다음 지금은 거의 활동에서 11만, 12만이 돼요. 그러니까 계속 너무 빠르게 늘어나면서 의료비 증가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과잉 인구가 의료 뭐 이렇게 된다? 과잉 의료 그런 것들이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문제가 있죠. 말씀하신 대로 필수적 의료 지역 의료의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거는 병원이 안 뽑아서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어요. 네네네. 지금 넘친다 많다. 네. 갈수록 이제 더 많아질 것이라서 그렇게 되면 의료비만 증가한다. 과잉 의료가 된다 말씀하셨는데 근데 응급실 가면 지금도 엄청 기다려야 되고 네. 막 배 아파서 간 사람 정도 되면은 그냥 배 움켜쥐고 막 하루 기다리기도 하고 솔직히 베드도 안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그거는 증원해야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1번은 네. 경증인지 중증인지는 사실은 환자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의사가 판단합니다. 의사들도 진짜 딱 봤을 때 중증이면요, 그 앞에 안 앉혀둡니다. 바로 그 무슨 뭐 이렇게 모니터 많이 달려 있는 베드로 가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걸어서 응급실에 왔다는 거는 네. 좀 어느 정도 그래도 버틸만 하다는 거고,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저도 응급실에 있어봤지만 응급의학과 의사를 할 예정이었고 경증 환자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19를 택시처럼 이용하세요. 공짜니까. 그래서 그런 한 번 분들도 출동할 때 있긴 60만 원 있죠. 가까이 네. 나오는데 일부 환자분들, 그리고 네. 뭐 진짜 손가락 요만큼 베인 거는 응급이 아니거든요. 다음 날 정규로 하셔도 돼요. 사실 응급이 물론 본인은 피가 나지만 근데 그걸 아셔야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것 때문에 경증으로 방문한 것 때문에 내 가족이 중증일 때 응급실을 찾지 못한다는 것, 그것을 알면 모두가 동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정리하자면 응급실이 지금 응급실 자체가 부족하거나 인원수가 부족하지 않다 보시는 거예요? 네. 아니면은 부족하지. 그러니까 운용의 제 문제라고 얘기는 보시는 이것도 거예요? 똑같아요. 공급보다 수요 측면을 조절하는 게 더 편하고 비용도 적게 들며 국가적으로 어떤 훨씬 더
좋은 방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공급 측면 얘기하셨는데 소아과 예. 전문의 수가 거의 뭐 2000년 대비해서 거의 2배가 늘었습니다. 네. 근데 왜 소아과 오픈런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소아과 의사들이 그리고 소아중증, 뭐 소아외과는 사람이 없대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맞아요. 안 뽑아요. 그러니까 소아과를 보드를 따고, 그러니까 네. 전문의가 되고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물리면 각자 먹기로 개원을 하다가 심형불량자 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로 교수를 많이 뽑아줘. 그 1000명도 저희는 믿을 수가 없는 게 전에도 이런 전향적인 조치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정책을 믿을 수가 없어요. 뭐 지금 유혹하다 씨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체 모든 의사를 대표해서 하는 말씀은 당연히 아니시고 아니죠. 또 인턴을 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뭐 경험이 네, 아주 네, 많은 네, 상황은 네. 아니라는 걸 좀 감안하고 듣겠습니다만은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 2,000명이라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 문제의 시작이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해결해 보자라고 해서 시작이 됐던 건데 그 해법으로 2,000명을 증원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은 딱 적정하게 맞는 것은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다. 지금 이 부분 말씀은 확실한 것 같고. 네. 그렇죠? 뭐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예. 이 부위가 각 방으로 이 뜨거운 물을 보내는 그 장치가 고장이 났는데 말하자면 전원을 지금 고치고 있는 상황? 뭐 이런 네. 비유하면 돼요? 심지어 전원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 더 때려 부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현장 의사들에게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들어오는데요. 저는 다른 거보다 환자들이 걱정이에요. 이 강대강대치가 진짜 나도 꿈쩍 못해, 저기도 꿈쩍 못해, 서로 꿈쩍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이 치료하셔야 되는 환자분들 특히 뭐 급한 수술은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항암 치료라든지 신규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나 많이 걱정되시죠? 많이 걱정됩니다. 대화의 창이 일단 열려야 될 텐데 지금 가장 급한 거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정부가 저는 이거를 보건의료 독재라는 단어를 쓰는데 정말 독재 국가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을 틀어막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전공의들이 안 나오는 이유나 전공의들이 대표자들이 이제 좀 물밑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건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데 물 위로 못 올라오는 이유 중 하나는 애초에 2월 초에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이건 형사처벌을 내리겠답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저는 그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형사처벌 받으면은 지금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그냥 면허 정지가 아니라 면허 박탈이죠. 아니요. 뭐 그거에 따라 뭐 금고형이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고 취소가 돼도 뭐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각오는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의사 면허에 미련이 없습니다. 물론 환자 곁에 있는 건 즐겁고 보람차고 행복하고 저에게 너무 행운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정부의 이런 행태를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분도 계실 거고 동의하기 어렵다는 분도 계실 거고 부분적으로는 동의하는데 또 이 부분은 동의하기 어려워하는 분도 계실 거고 지금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환자들이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저도 그 말씀 동의하고 또 저는 사실은 많은 전문가분들과 이런 이슈로 그 전문 직역과 관련된 이슈로 인터뷰를 나누다 보면 되게 중요한 게 그 분야 전문가의 말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그 분야 전문가들이 뭔가 얘기할 때는 그게 어떤 분야의 노동자가 됐든 전문가가 얘기할 때는 들어야 돼요, 여러분. 들어줘야 되고 그러면서 궁금한 것들 물으면서 이건 좀 비합리적이지 않느냐,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야지 전문가의 말을 무시하면서 밀고 나갔을 땐 항상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의사들 또 전공의들의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듣고 일단 대화 테이블이 열릴 수 있도록 조금 더 유연하게 이렇게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말씀 나누고요. 또 지금 좀 어려운 결심하고 나오셨습니다만 다음에 또 뭔가 좀 이야기를 저희가 듣고 싶을 때 다시 초대하겠습니다. 그때도 나와주셨으면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자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 다시 7시 10분 찾아뵙죠. 고맙습니다.